안녕하세요. 네, 우리 10분 사탐의 첫 생활과 윤리 강의 영상 보고 오셨을까요?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 1단원의 내용과도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 꼭 1단원 내용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오늘 1단원 중에서도 세 번째와 네 번째 단원인 우리 서양의 윤리적 접근과 더불어서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를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1단원의 세 번째 서양 윤리적 접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양의 윤리적 접근에 대한 내용부터 배워볼 텐데요. 우리 서양의 윤리적 접근에 나오는 내용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뒤에 나오는 환경윤리라든지 아니면 교정적 정의라든지 다양한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기 지금 서양의 사상가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인데요. 우리 지금 대표적인 예로 칸트는 생륜의 처음과 끝을 담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 우리 꼭 지금 이 단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꼼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의무론적 접근을 이야기했던,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보편타당한 법칙이 존재하고 그 법칙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자연법 윤리와 우리 칸트의 의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자연법이란 인간의 본성에 의하며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법을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법을 이야기했던 스토아학파랑 아퀴나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스토아학파는 인간은 누구나 자연법을 파악할 이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우리 아퀴나스라는 학자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아퀴나스는 어떻게 보면 스토아학파보다 좀 더 중요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를 좀 더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아퀴나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퀴나스는 대표적으로 신을 믿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였고요. 아퀴나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원법 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영원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신의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의 가르침, 신의 명령인데요. 우리 영원법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자연의 본성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인간을 만든 사람은 신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 안에 담겨있는 자연적인 본성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성을 통해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에게 선은 인간의 본성에 담겨져 있는 게 왜 선이냐? 바로 신의 명령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해야 되는데, 인간의 자연적인 그 본성이 무엇이냐 한다면은 우리 죽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먼저 자기 스스로를 보존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아들, 딸 같은 나의 종족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과 사회에 대한 그 진리를 파악할 것을 선으로 받고, 그렇게 아퀴나스는 자연법을 주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법에 근거하여 우리 인간이 만든 법인 실정법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칸트의 의무론을 보면 인간은 이성적이고 바로 자율적인 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이성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의무의식과 선의지에서 나온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주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혹시 만약에 저 사람을 내가 구해준다면,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봤던 저 사람이 막 되게 부자고 그래서 나한테 나중에 이익을 준다던가 이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즉 오로지 의무의식과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 도덕 법칙에 근거하여 행동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행위의 동기를 중시했고요.
그렇게 이러한 도덕 법칙은 정언명령에 근거하여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 정언명령은 선생님 쉽게 얘기하면 무조건적인 명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정언명령의 형식에는 대표적인 두 가지 법칙이 존재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는 바로 보편주의, 두 번째로는 인격주의가 존재합니다. 먼저 보편주의는 네 의지의 준칙이, 그 준칙이라는 건 행동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준칙이, 네 의지의 행동 원리가 곧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하여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나는 쓰러져 있는 사람 봐도 무시할 건데? 라고 스스로가 도덕 법칙을 세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동의할 만한 법칙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행한 도덕 법칙이 보편적으로 타당한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인격주의라고 해서 우리 인간을 수단이 아닌 바로 목적으로 대우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대표적인 예로 뭐 성상품화라든지 성매매라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학자가 칸트였는데요. 그것들은 바로 인간을 수단시하였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리주의입니다. 우리 공리주의는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유용성의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행위가 유용한지 않은지를 따졌고요.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기 때문에 쾌락을 증진시키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우리 공리주의에서 이야기했던 사상이었습니다. 행위의 동기보다는 당연하게 그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고려했고요. 공리주의는 우리 질적 공리주의자랑 양적 공리주의자로 나뉘는데요. 우리 질적 공리주의자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밀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외울 때도 질이랑 밀이랑 글자 형태가 비슷하죠. 이것만 기억해 놓는다면 우리 양적 공리주의자에는 우리 벤담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질적 공리주의자랑 양적 공리주의자를 이해하기 위해 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피자 한 조각을 먹더라도 우리 피자헛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피자헛은 조금 값이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요만한 크기의 피자를 먹겠지만 피자헛은 대체적으로 질이 좋은 맛이 더 좋죠. 그거에 반해서 양적 공리주의자가 주장했던 것은요. 바로 우리 피자스쿨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더 피자헛의 똑같은 가격에 더 큰 양을 먹을 수 있고요. 심지어 토핑도 막 다양한 걸 추가하면서 뭐 치즈 크러스트라든지 이렇게 추가까지 하면서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질적 공리주의자에서는 우리 피자의 질, 퀄리티를 더 중시 여기는 반면에 양적 공리주의자에서 이야기했던 건 아니 하나를 먹어도 행복한데 그걸 많이 먹는다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쾌락의 절대적인 양을 중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덕윤리를 이야기해 볼 텐데요. 덕윤리는 근대윤리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했습니다. 우리 근대윤리라는 걸 쉽게 앞서서 이야기했던 칸트의 의무론이 있고요. 그리고 공리주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칸트와 공리주의 사상의 어떤 문제라 함은 이 두 사상은요. 행위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즉 칸트는 그 행위가 개인의 도덕 법칙에 어긋나는지 맞는지를 봤을 거고 공리주의자는 그 행위가 가져올 결과 즉 그 행위가 유용한지 않은지를 따졌다면 덕윤리는 행위자의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그럼 지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지각을 한 학생에게 지금 칸트였다면 지각하는 학생은 무조건 벌을 받아야 돼 라는 법칙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혼내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저 학생을 지금 혼내서 다른 학생들한테 어떤 기강을 잡히게 하는 게 더 나한테 유용할까? 아니면 저 학생을 지금 너그럽게 봐주는 게 더 나한테 더 중요할까? 이 측면 두 개를 고려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덕윤리는요. 그 행위자, 만약에 지각한 학생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고요.
심지어 막 전교 1등에다가 성실함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학생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단순히 혼내기보다는 이 친구는 그럴 일이 없는데 혹시 오면서 무슨 일 있어서 지각한 거야? 라고 되묻겠죠. 그런 것처럼 그 행위자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덕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맥락적 사고를 중시했고요. 당연히 행위자의 유덕한 성품을 강조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각을 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덕은 누굴 통해 배우나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주변 어른들한테 보고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중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윤리의 대표적인 사상가 중에 우리 현대 덕윤리를 이야기했던 맥킨타이어라는 학자도 꼭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파트로는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우리 수능에서는 조금 비중이 낮기 때문에 우리 내신을 준비하는 고2, 고3 친구들은 다시 한번 따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은 간단하게 볼 텐데 우리 도덕적 탐구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윤리적 쟁점 또는 딜레마를 확인해야 되고요. 이 딜레마에 따라서 우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한데요. 입장을 채택하고 또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뭐 다른 사람의 역할을 취해보는 역할 교환 검사를 실시하다던가 혹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즉 보편화 결과 검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반성적 성찰과 또 입장을 정리하는 이러한 단계로 도덕적 탐구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리적 성찰까지 살펴보면 자신의 행동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반성하고 검토하는 것을 윤리적인 성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를 통해 도덕적인 자각 능력을 높이고 또 이것이 인격 함양에 도움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 다양한 동서양의 윤리적 성찰 방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유교의 거경 혹은 신독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개념을 잘 익혔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물어봤네요. 우리 갑은요, 이성적 존재자로서 인간의 행위는 도덕 법칙의 지배를 받는데요. 이 법칙에 자신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복종시킬 때, 다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인간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내린 스스로의 선의지에 따른 도덕 법칙에 의거한다면 그 행위는 결과와 상관없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주장했던 바로 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쾌락을 합산하고 모든 고통을 합산하여 이 둘을 비교하였을 때 우리 쾌락과 고통의 양을 비교하고 있으니까 바로 공리주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뒤에 쾌락의 양이 더 크면 그 행위는 옳은 행위래요. 이것이 행위의 옳음을 판단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우리 공리주의에서도 양적 공리주의자에 해당할 거고요. 바로 벤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번 보기부터 보시면 좋은 결과를 산출한 행위도 옳지 않은 행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칸트 입장에선 당연히 맞는 이야기겠죠. 칸트는 그 행위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줬는지 안 가져다 줬는지 그것으로 옳다 옳지 않다를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동기에 따라서 즉 선의지에 따른 도덕법칙에 이거했을 때 그 행위는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2번 그 자체로 선한 이지에 비롯된 행위는 우리 선의지에 따른 행위는 당연히 옳은 행위다라고 주장을 했을 거고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는 즉 공리주의자가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바로 유용성의 원리를 따른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3번도 아닐 거고요. 우리 4번 정신적 쾌락은 감각적 쾌락과 달리 양적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우리 벤담은요. 우리 양적 공리주의자는 당연히 쾌락의 질적으로의 차이는 없으며 양적인 차이를 고려해야 되고 그 양적인 차이를 계산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오답의 선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 갑을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보편적 원칙. 우리 칸트는 의무론을 주장했고 우리 벤담은 공리주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둘 다 각각의 보편적 원칙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갑 사상가가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갑,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물음에 앞서 나는 어떤 이야기 또는 이야기들의 부분인가 라는 물음에 답해야 된다. 나의 삶의 역사는요, 바로 공동체의 역사 속에 있고요. 나의 도덕적 정체성은 공동체의 구성원의 자격 속에서 발견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덕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덕윤리를 한번 정리해보면 덕윤리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에 주목을 했고 우리 그 행위자는 유덕한 성품을 쌓아야 되는데 그 유덕한 성품은 바로 공동체 속에서 우리 발견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덕윤리를 이야기했던 맥킨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요, 바로 공리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원리는 고통과 쾌락의 양을 계산하여 구성원의 이익 총합으로서의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도록 행위할 것을 요구한다 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앞서 이야기했던 거랑 같이 양적 공리주의의 바로 벤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보기부터 볼 텐데 우리 갑이 을 사상가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니까요. 우리 1번 행위자의 품성보다 행위의 유용성이 중요함을 간과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행위의 유용성은 을 사상가가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리고 2번 보편적 도덕 원리를 행위의 기준으로 우리 맥킨타이어도 덕윤리를 이야기했고요. 벤담도 양적 공리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2번도 틀린 선지가 될 거고 3번 우리 공동체가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로 간주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당연히 덕윤리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삶의 역사, 개인의 품성, 자아정체성 이런 거는 공동체 속에서 발견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개인은 단순히 어떤 합친 집합체보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적 공리주의자인 벤담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냥 개인의 합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너는 간과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우리 4번 개인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고려하여 행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공리주의자에서도 우리 쾌락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른 사람의 행복을 고려할 것이라 우리 4번도 틀린 선지가 될 거고 5번 도덕 판단에서 역사적인 특수성보다 행위 결과를 고려해야 함을 간과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역사적인 특수성은 덕윤리에서 얘기를 할 거고 행위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는 건 공리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공리주의자를 비판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답은 3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1단원이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은 어렵게 느끼시는 친구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게 복습. 그래서 다들 꼭 복습하시고 그럼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